자, 다음은 17조입니다. 소장은 수입자의 키, 용모, 문신, 흉터 등 이 신체 특징 그리고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용기록부에 기록을 해야만 됩니다. 자, 이 수용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았듯이 신입자의 키, 용모 등 일체의 신체 기록 특징이 적혀져 있고 보호자 연락처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메모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수용기록부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기록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자 키, 용모 등을 적은 것은 나중에 이 친구가 도주할 때 이 친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또는 수용자 비슷한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또는 형제 자매가 들어왔을 때 수용자 오인 방지 차원에서도 이런 신체 특징을 적어놔야 되는 것이고요. 보호자 연락처는 왜 적느냐면 위급 상황이 이 친구에게 발생을 했을 때 즉각 누군가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보호자들이 뭐 접견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영치금 보냈을 때 그런 관리 차원에서라도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전부 다 수용 기록부에 기록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교도관은 업무상 필요가 아니라면 굳이 이를 열람하지 못한다는 거죠. 업무상 필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용 기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분류 심사를 받을 때, 의료 처우 받을 때, 뭐 징벌 조사 등을 실시가 될 때 이런 것 등이 이제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일 때 이게 열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인터넷 이런 이 데이터 차원이 뭐 전 세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수용 기록은 이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열람 기록이 남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 교도관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담당 교도관이 열람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언제 몇 시에 들어와서 열람한지가 다 이제 데이터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열람하지 않는 것이 좋죠. 자, 2항입니다.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에 대하여 수용자 번호를 지정하고 번호표를 상의 어디 부분에 붙이게 하여야만 합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가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다. 이게 왜 왼쪽일까요? 오른쪽이 아니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전 세계적으로 제복이나 명찰, 훈장 등은 심장이 위치한 왼쪽에 붙이는 것이 관례인데 뭐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왜 왼쪽입니까? 보통 우리가 악수할 때 왼쪽으로 합니까? 오른쪽으로 합니까? 악수할 때 오른쪽으로 하죠. 거수할 때는요. 거수할 때도 오른쪽으로 하지 왼쪽으로는 안 해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는 보통 악수나 거수 이런 것은 오른손을 사용하고 우리 숟가락, 젓가락 들 때도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물론 왼손잡이도 있지만 저 어렸을 때도 할아버지, 아버지가 왼손 못 쓰겠어요. 숟가락 할 때 전 왼손잡이인데 왼손 쓰니까 왼손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금 글씨라든지 숟가락, 젓가락은 다 오른손으로 하는데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오른손이 활동적인 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교도관들도 제복 입고 다닐 때 오른손으로 다 매일 보던 사람들 계속 거수경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표가 오른쪽에 있으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번호표가 가려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가슴은 보통 그래서 반대적으로 오른쪽보다는 왼쪽 가슴이 노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번호표는 보다 눈에 잘 띄는 쪽이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 가슴에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덜 가려지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쪽이 왼쪽 가슴 쪽이기 때문에 왼쪽에 붙이는 겁니다. 근데 단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번호표 붙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 자, 출정 나갈 때, 뭐 조사받으러 나갈 때 법원 검찰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도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복 착용할 수도 있잖아요. 사복 착용할 때 거기다 번호표 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복 착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귀후 나갈 때, 외부 통근 작업 나갈 때, 또는 개방교도소로 나갈 때 이런 경우도 번호표 붙이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명하에 그런 취지하에 번호표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죠. 어디까지나 예외이고요. 그리고 지금 셋째 줄에서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라 그랬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안전과 질서 유지는 아닙니다. 안전과 질서 유지를 하려면 오히려 더 붙여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붙여야 되는 거지 번호표를 떼는 게 아닙니다. 자, 18조입니다. 자,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입자 거실방에 수용해야만 됩니다. 이건 의무적이죠. 그리고 신입자 거실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재소자와 막 섞어놓는 게 아닙니다. 신입자 거실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입자가 있는 신입자들만 이루어진 구성된 거실방인 거죠. 이건 가로에 들어갈 말이 뭔가요? 수용된 날부터 3일입니다. 3일. 자, 여기도 3일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앞에서 배운 건강진단 3일 기간과 맞물린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신입자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갑작스럽게 이제 교도소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교도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간을 3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격리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친구가 환자라고 한다면 당장 신입방에 못 들어와요. 환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환자 병동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신입자 거실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입자 거실방이 꽉 찼어. 더 이상 못 들어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지. 또 공범이라든지 그럼 공범을 찢어놔야 되잖아요. 공범을 같이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또는 이 친구가 자살 위험이 너무 높아서 24시간 감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24시간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땐 예외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3일 동안은 수용된 날로부터 3일 동안은 신입자 거실방에 수용해야 한다. 이게 원칙인 거죠. 그 조항에 따라 신입자 거실방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립니까? 작업 때립니까? 못 때립니까? 작업 못 때립니다. 이건 아니 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신입자 3일 동안 들어와 있는 이 신입자에는 무조건 작업을 시켜선 안 된다. 왜요? 왜 그래요? 아니 이 사람 처음 들어온 사람이 처음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리둥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용자가 이 3일 동안 뭘 시켜야 됩니까? 그냥 3일 동안 신입자 거실방에 그냥 집어넣고 남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이 친구에게 가르쳐야 할 게 있는 거죠. 수용자가 어떻게 어떠한 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고 일과 시간도 언제 기상하고 언제 취침하는지 이런 것들. 어? 학교를 치면 입학 그 OT 기간인 거예요. 입학 OT 기간. 이기 때문에 또 군대로 치면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로 치면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을 때 자대 배치 받을 때가 일주일 기간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군부대 내에 그 환경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행정반에서 일주일 동안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렇지? 누구 인사시키고 막 그래요. 그 기간이 일주일 걸려.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일을 안 합니다. 고참들이나 일을 하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입자 거실방에 들어온 친구들에게는 작업을 시키지는 않는다. 그렇죠? 3일 지나고 나서 건강 이상 없음이 확인되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에게 맞는 작업을 시키는 거지. 그 전에는 작업 일체 시키지 않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자, 사망 전부 다 중요합니다. 1항, 2항, 3항 다 A급 지문들이고요. 3항 볼게요. 소장은 누굽니까? 무슨 신입자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연장이 30일까지입니다. 길게 주네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요 앞에 신입자는 누구냐면 19세 미만자입니다. 19세 이상은 성인이잖아.
그렇죠? 19세 미만자입니다. 왜 19세 미만자는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이 아이가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당장의 형벌보다는 교육과 교화가 우선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특히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신입자가 왔는데 이 신입자가 자살 자해 위험군에 속해 정신질환 의심자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당사자야. 그치? 또는 마약 금단 현상이 있는 자야. 이런 자들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됐죠? 설명 다 드렸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자, 석방 예정자 상담 비교 조문이 있는데 이 비교 조문과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슨 범위 안에서? 석방전 3일이죠. 석방전 3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별도 거실에 수용하여 장례 상담과 지도를 요것은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급적이면 필요라는 말이 나오면 끝에가 할 수 있다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신입자는 3일이라 그랬죠? 자, 3일이라 그랬죠? 여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환자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3일 동안은 반드시 거실방에 수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석방 예정자는 이것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3일이지만 그쵸? 차이점이 있죠? 보통 여기 별도 거실방이라 했는데 왜 갑자기 별도 거실방이라 그랬냐면 이 친구 얼마 있으면 나갈 친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그 같은 방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 몇 년 동안 더 있어야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거 보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뭐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겠지만 그건 뭐 착한 사람 예를 들면 그렇지만 반드시 착한 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엿먹어라 해가지고 막 구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찢어놓는다. 뭐 안전보호 차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근데 필요하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착하기 때문에 있는 자기 거실방에서 바로 짐 싸가지고 바로 거기서 나갑니다. 그런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니까 별도로 거실방에 수용하는 것은 의외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별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래의 상담과 지도라 했는데 뭔 상담과 지도 뭐 필요한 게 있나? 말이나 이 법조문이나 이렇게 써놨지, 그쵸? 뭡니까? 뭐 나가서 너 잠잘 때나 있냐? 뭐 나가서 밥 먹고 살 뭐 직업은 있냐? 이런 상담을 해준다고? 다 큰 성인에게 교도관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는 장래 상담과 지도를 한다 했지만 이 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요 3일 동안 기간에 뭐 하냐면 3일 동안 기간에는 출소 후에 신분증을 재발급해 준다든지 뭐 보호관찰 대상자라면 보호관찰 신고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복 점검, 옛날에 들어올 때 입고 들어왔던 그 옷, 그다음에 영치금, 물품 정리 이런 실무적인 절차에서 최소한 절차를 하는 것이 이 기간인 것이지 여기서 뭐 장래 상담과 지도 이런 건 뭐 고리타분한 얘기고 그런 실무적인 것들이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비교했듯이 신입자 거실방과 석방 예정자 거실방 차이점 봐두시고 됐죠? 왜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작업부가 같은 경우에 신입자 아이들은 작업을 시키지 않지만 석방 예정자 아이들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은 작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군대로 치면 내일 모레 제대할 말년 병장이 일 안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일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일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군부대 관련해서 같이 받으시면 되고. 자, 수용 기록부 작성입니다. 소장은 신입자나 이입자를 수용한 날로부터 며칠
자꾸 3이란 숫자 많이 나오네요. 3일입니다. 3일 내에 수용기록부 그리고 수용자 명부, 형기 종료부를 작성 비치 기록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물론 소장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 교도관이 합니다. 형기 종료부 제대로 적어야 됩니다. 형기가 언제 끝날지를 계산해서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 이거 하루 이틀 더 나가면 나중에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 손해배상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띠일하게 적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 3일이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건강진단 그 기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7일 하면 틀려요.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확실하게 해 두셔야만 됩니다. 날짜가 나오면 일단 숫자가 나오면 출제 1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20조 봅니다. 소장은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 수용기록부에 적는데 이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뭐 이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보다 좀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학력, 경력, 가족관계, 종교, 범죄 기록 전과 사항이라든지 공범이 있다면 공범관계, 그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재산 상태, 완전히 영치금 들어오잖아? 그런 거 다 적습니다. 다 적기 때문에 이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보다도 좀 더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포괄적인 정보가 전부 다 이 신원에 관한 사항에 들어옵니다. 이걸 다 적습니다. 그 밑에 본인 확인, 처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라든지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되는 정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번호까지 전부 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런 것 등을 다 포함해서 여기에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